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동네들 봤을 때 마포구에서 20년 동안 산다 하더라도 안 산 사람도 있습니다. 1, 2억에 살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도 안 산 사람. 왜? 우리 동네를 저평가하거든요. 분명 사업시인가 받은 서울의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조정된 애들 꽤 많아요. 이런 데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닥쳐서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월세 금액도 계속 올라간대.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공부하면 사실 늦어요.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2달만 빨리 오지, 그 물건 다 사라졌어. 부동산은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하려 했었을 때 그냥 현장들을 갖다가 돌아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 부동산을 방문해가지고 시세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행위 자체는 당연히 중요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전 임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그걸 가봐야 하나요? 우리가 임장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동네 투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역사도 공부를 하고 건축 양식도 이제 봐가지고, 아, 이게 그 고딕 양식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랑,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 그냥 옛날 스타일의 건물이네. 그리고 나는 교인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성당이라고 하지만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 이쁘네 하고 보는 거랑.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같이 여행 간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갔을 때 이 그림은 어떤 거고, 근데 저는 들어만 봤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성경을 안 읽어봤다 보니까 모르는데, 그림마다 막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또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거랑, 이게 음식에 대한 이름과 그 역사와 이게 어떤 동네, 이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무언가 스토리를 알고 먹으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여행을 갔다 해가지고 그냥 쓱 둘러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는 행위, 즉 임장이라는 거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마포구에 갔어요. 그럼 뭘 느껴요? 아니면 반포에 갔어요. 뭘 느끼나요? 압구정에 갔어요. 그냥 뭐 이렇게 비싸? 이 동네. 저렇게 40년, 50년 된 아파트가 저렇게 낡은 게 지금 50억, 100억씩 한다고? 아이, 거품이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장을 가는 거는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러 가는 게 임장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게 시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다, 부동산을 방문하는 게 그런 거다 라고 하면 더더욱 무의미하죠. 요즘은 프롭테크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사이트 인터넷에서 지금은 집에서 그냥 클릭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실거래가들이 아주 가시성 높게 잘 정리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흐름들, 이런 거를 일단 인지해 놓고 그러고서 현장에 방문하는 거죠. 내가 이 동네는 왜 좋고 여기는 왜 좋은지, 병원이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인프라가 어떻고 역세권이 어떤 식으로, 이것도 단순히 지하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노선인지 쭉 확인하고서, 이거는 지도로 바로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갈 때는 우리 시세도 인지하고서, 그러고서 부동산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부동산 상인이 건성건성 대답할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 동네 어때요? 여기 아파트 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고단수인데요. 딱 몇 마디 하다 보면 얘가 살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면 뭐 요즘 뭐 그냥 한가한 부동산 사장님이면 잘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친절하시게.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얘 그냥 뭐 살 생각 없이 그냥 방문했구나. 그냥 대충 건성건성 얘기하고서 되돌려 보냈는데 얘 불친절한 것 같아.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살 것 같은 사람은 질문부터가 다릅니다. 그냥 이 동네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기가 어느 초등학교 배정받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예를 들어 땡땡초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업 성취도는 어때요? 부모님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상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실거래가는 이렇게 떴는데 실거래가 차이 동수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봤더니 얘는 12억에도 거래되는데 똑같은 뭐 한 달 차이 안 나는데 어디는 뭐 10억에도 거래가 됐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났죠? 이게 2억씩 동호수에 따라 그렇게 차이 나나요? 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가 똑같은 단지지만 뭐 역세권이면 어떻고 아니면 여기 향이 뭐 조금만 다를 수도 있고 단순히 층이 아니라 여기 개방감이 확실히 달라가지고 여길 더 선호한다든가 뭔가 이런 사항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아는 거죠. 얘가 조금 알아보고 왔구나. 그럼 왜 알아보고 왔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초등학교 배정받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역세권 단지인데 A 단지랑 B 단지랑 학교 배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알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실거래가 저희 12억 3천까지 거래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때마침 요즘 급매물이 있어요. 12억짜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실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알아야지 이게 진짜 급매물이구나 아니구나를 아는 거지. 근데 실거래가도 몰라.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12억 급매물 있어요. 그게 싼 건가요? 이러면 그냥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냥 대충 얘기해주다가 그냥 공부하고 오세요. 이러면 저 부동산 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동산 사장님도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마디 해보면 얘가 진짜 살 사람이 물어보는 거랑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이 물어보는 거랑 바로 체크가 됩니다. 살 사람들은 진짜 이거 조건도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12억의 매물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세는 얼마가 껴 있어요? 아니면 정상 입주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실거주 중이라고 하면 뭐 인테리어 손본거 있나요? 옵션,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은 몇 개 달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잔금은 2달, 3달 사이인데 혹시 제가 좀 자금이 좀 쪼들려서 혹시 4달 잔금도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사람은 좀 살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더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지 그냥 뭐 동네에 그냥 투어하면 뭐가 남나요? 오히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그 동네에 10년, 20년 살아도 그 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동네들 봤을 때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20년 동안 산다 하더라도 계속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재개발되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그거 안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빌라 1, 2억에 살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었는데도 안 산 사람. 왜? 우리 동네를 저평가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오히려 더 몰라요. 진짜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왜? 마포구가 지금이야 좋지. 옛날에는 20년 전에 이게 좋은 동네도 아니었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마포구 가격이 막 22억, 23억 이렇게도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 찍혀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전월세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물론 신축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포구가 그 본인 입장에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거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주택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20년 전에 마포구에 살았었으면 진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널려 있었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미분양이었거든요. 5, 6억에 막 미분양 선착순 계약하세요 이랬을 때 왜 안 샀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동네는 가치가 없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샀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죠. 즉 동네 사람들도 동네를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가서 보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해 드렸죠. 원칙과 기준, 우리 투자 원칙과 기준 잡아라 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게 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공부를 해놓고 임장은 맨 마지막에 확인하러 가는 거다 라는 부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지역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불인이다, 나 부동산 잘 모른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어렵고 복잡하니까. 아파트 투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재개발 재건축 최고 장점이 뭘까요?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축 좋아한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 동네에서 구축 아파트보다도 몇 억씩 더 비싸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커뮤니티 좋은 데 살고 싶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폭도 넓고, 약간 주차 대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러고 싶었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죠. 입지도 좋은데, 아파트고, 신축이고, 근데 그게 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죽신해도 얼죽신이 비싸다 보니까 약간 눈을 살짝 돌리는 게 뭘로 보나요? 지금 구축인데 신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냥 30년 된다고 다 재건축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성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다. 사업성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책 어디? 저희 3장에 써놨습니다. 3장에서 써놨는데 사업성도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몇 평부터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데들이 보통 대지 지분이 20평에서 30평 정도, 막 사업성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방에 대지 지분이 30평씩 되는 게 사업성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 좋은 건가? 대지 좀 넓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할 겁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서울에서 일반 분양 500세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와, 저 청년 넣어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지방에서 일반 분양이 500세대가 아닙니다. 더 많아.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일반 분양 2000세대 나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느낌 어떤 거예요? 야, 저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왜? 지금 지방은 분양가를 떠나서 완판이 되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너무 많으면 또 고민이 돼요. 아우, 저거 내가 청 넣었다가 좀 미분양 쏟아지면 나중에 할인 분양하는 거 아니야? 괜히 청 지금 넣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일기 신도시라 하더라도, 똑같은 대지 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분당에서 분양하는 거랑 일산에서 분양하는 거랑 3분에서 분양하는 거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지 지분,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 이런 식으로만 공식처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가 얼마의 분양할 수 있는지, 이게 먼저라는 거죠. 즉, 그럼 얼마의 분양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입지를 보는 거고, 내가 아파트 가격도 예상을 잘 못하는데 뭔 재개발 재건축이냐. 그래서 단순히 공식처럼 말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장님 그래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나마 기준점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초보자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투자를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일명 예정지라고 말하는 데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걸릴까요? 예정지다? 몰라요. 몰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걸렸나 라고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20년 넘게 걸린 데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20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인허가 받는 곳들, 이제 이주 철거하는 곳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싼 거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우, 여기 정말 저렴한데 입지도 좋고요. 대박 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샀어요? 되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소액으로 대박 날 거 있으면 저라도 제가 먼저 살 것 같은데 왜 추천해요?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죠. 내가 살려고 했었을 때 제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라는 얘기 해드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로부터도 우리 보통 몇 년? 10년은 그냥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 해드립니다. 조합설립 인가로부터도 사업시인가 받는데 2, 3년, 사업시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2, 3년, 2주 철거하는데 2년, 공사기간 3년 하면 그냥 안전력이 10년 되거든요. 이것도 잘 갔을 때, 막 무슨 비대위가 나타나 조합장 나쁜 놈, 이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분담금 왜 이렇게 높습니까? 하면서 싸우고 벗고 지지고. 이러면 진짜 지연되고요. 여기서도 요즘은 정책적으로 좀 혼란스럽잖아요.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라면 사업시행가 이후로 가라고 하거든요. 사업시행 인가가 의미하는 거는 각종 인허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건축심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세대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많으면 제 20개 가까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진짜 오래 걸리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요. 여기서 막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기부 체납 더 해라, 임대주택 더 넣어라, 아니면 아예 애초에 어느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인허가 자체 안 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예 재개발지구를 해제하는 시장도 있었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적어도 우리 안전하게 가려면 요즘은 리스크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가 이후로 보는 것도 좀 더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거잖아요. 결국 내 예산선에 맞춰서 분명 사업시행가 받은 서울의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조정된 애들 꽤 많아요. 이런 데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라 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조합설립 인가 난 거 사세요 라고 해도 10년 뒤에 입주한다라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하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칠순잔치 할 때 입주하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들은 애들 앞으로 사주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특히 애들 앞으로 사준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부모님들도 있겠죠? 우리 애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대학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취업을 해도 시집장가 보내려 했더니 내 집 마련이 안 되어서 잘 못 가. 그런데 내가 3억을 증여해 준다 하더라도 3억 가지고서는 어디 전세 보증금도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3억으로는 월세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억 가지고서는 그냥 애가 결혼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똑같은 3억을 빨리 증여해 주면 좀 얘기가 다르죠. 서울에서 3억으로 갔다가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하나 사줬어요. 그럼 사업시행가 났다가 한 8년 정도 봅니다. 그럼 8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자녀는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겠죠. 인서울의 신축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건데, 즉 시간과 돈을 치환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애들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죠? 돈. 애들한테 많은 게 뭐죠? 시간.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거 안 좋아요가 아니라 애들한테 사줄 때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50이야.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하지 말고 관리처분 인가 나서 여기서도 예를 착공까지 났다. 그러면 2, 3년 안에 입주할 거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났다. 그럼 5년 안에 입주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래 내가 5년은 기다릴 수 있어. 전세 2바퀴만 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청사진으로 내 예산에 맞춰서 제일 좋은데 용산으로 가야지 해놓고서 분명 부동산 사장님이 10년 안에 입주한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가도 지금 강간무소식이야. 조합에서 아직도 10년 더 걸린대요. 그러면 그냥 숨 넘어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데는 애들한테 사주는 거고, 나는 내 플랜에 맞춰서.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다. 그럼 역시 나는 6년은 참을 수 있어. 8년도 참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신혼부부니까 애가 없다. 이제 자녀 계획 잡아보고, 그리고 내가 애가 없으면 거주 지역은 조금 월세 저렴한 데에 거주할 수 있거든요. 학군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런 데서 거주하고 있다가 내가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학군지에서 살고 싶어 라는 꿈이 있다.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애 초등학교 입학 시점 맞춰가지고 8년 뒤에는 입주하는 거 이거 맞출 수도 있고, 그럼 각자의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단계를 일단 거르고, 단계가 당연히 많이 진행되어 있으면 진행될수록 비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초기 해도 분명 리스크라는 게 있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 단계를 일단 고려하셔야 돼. 그거에 맞는 예산선에 따라서 입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그래도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나 시세 정보 어떻게 확인해야 제대로 아는 걸까요? 자, 그러면 제가 임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인터넷만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즘 프롭테크 기업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했죠? 그건 대표로 호갱노노가 있어요. 호갱노노가 개인적으로는 UI가 되게 깔끔해가지고 실거래가를 볼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 호갱노노 사이트 딱 가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막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한 지표들 먼저 걸러 나가야 돼요. 전 필터를 많이 쓰는데 일단은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은 없어요. 즉 500세대 이상으로 보는 게 좀 유의미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 좋아하잖아요. 1000세대 이상부터 많이 따지니까 1000세대 이상 하면 되게 짜잘짜잘한 이상한 가격대는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점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연차도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일단은 동네 공부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신축이다, 뭐 5년 내 신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아파트 단지가 적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차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가격대이 쫙 떠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직접 살 것도 아닌데 일단은 가격 호갱노노 한번 쫙 지도 보면서 아, 강남 실거래는 지금 60억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평형도 소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뭐 50평대 막 섞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33평 기준 딱 잡고서 일단은 지역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쫙 뜰 겁니다. 아, 반포는 지금 한강변 쪽 50억, 60억도 있고, 약간 좀 뒤에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40억대 단지들도 있고, 여기서 더 다른 데들 보니까 여기는 또 신축인데 가격이 30억도 있네, 20억도 있네, 이러면서 쭉쭉쭉쭉 보다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가치관을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비싸다 싸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나, 왜냐면 이거 호가가 아니거든, 실거래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막 이게 뭐 허위 거래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등기 여부도 요즘은 다 뜹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약만 되고서 등기가 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취소됐으면 취소됐다라는 것도 표시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냥 가격을 일단 받아들이라고 해요. 아, 이렇게 가격이 거래되는구나. 그럼 보다 보면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똑같은 반포동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똑같은 개포동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똑같은 잠실의 아파트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역별에 대한 차이들도 있겠죠. 반포랑 잠실이랑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폴에도 반포와 마포와 김포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역만 봐도 뭐 예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왜 이 가격일까를 궁금증을 가지고서 이제 보다 보면 장점들이 이제 쭉 있을 거고, 그거를 장점이 맞다라고 판단하냐는 거는 나의 영역이지만 일단은 적어도 이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사는구나 라는 것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서 내가 마지막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부동산 프롭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도 뭐 아실에서 보게 되면 재개발 구역 표시에 대한 것도 있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 표시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30년 차 아파트라 한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하고 보면 대지지분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식의 차이점들. 또 네이버 부동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이제는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 물건들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와 최저가 보고 당연히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들도 꼭 현장 가야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를 인지하고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 네이버 부동산에 9억짜리 보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겠죠. 그거 팔렸어. 아니면 그거 사실 사정이 있는 매물이야. 그거 막 무슨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래서 막 급매로 나와가지고 한 달 안에 잔금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 시세 같은 경우도 전세가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보니까 후순위 물건이야. 선순위 근저당권이 껴있어. 그럼 막말로 경매 넘어가면 나 보호 못 받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일단 시세 일단 체크해보고 이거 급매물 있다던데 하면서 이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서 가시면 된다. 즉 우리가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 안 해드려도 하다못해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지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냥 지도로만 보잖아요. 옆에 옵션 보다 보면 지적 편집도 있거든요. 지적 편집도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쫙 다 뜹니다. 그러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개발 예정에 대한 사항들도 막 뜨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위성 지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높낮이 우리가 현장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위성 지도로도 참 안 보이죠. 수평 투영 면적 우리는 지금 내려다보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저차에 대한 부분들도 표시가 되는 기능들도 다 있습니다. 즉 많은 기능들이 사실 지도에 있는데 이거를 100%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현장 이게 아니라 시간이 금이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사이트들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다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진지하게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부동산에 언제쯤 관심을 갖냐 닥쳐서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해 신혼집을 마련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관심 없이 있었었는데 전세 살고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막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대세 상승장이래 막 지금도 연일 서울은 신고가 뭐 이런 뉴스가 떠. 헉!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월세 금액도 계속 올라간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 1년 뒤에 만기 오는데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그때 공부하면 사실 늦어요. 사실 그때라도 사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하면 내가 찬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강의도 듣고 예를 들어 저희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책도 사가지고 엄청 두껍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천천히 다 이제 이거는 이렇구나 밑줄도 치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2달만 빨리 오지. 그 물건 다 사라졌어. 저 호갱노노에서 실거래가 뜬 거 봤거든요. 지금 15억짜리 있나요? 당연히 15억짜리 다 팔린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 실거래가 안 떠서 그렇지 현장에서 16억 거래 됐거든. 그리고 이거 소유자들은 소식 빨라가지고 지금 이제 16도 매물 없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 반포 압구정 가겠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세요. 지금 거기는 막 뜨겁거든요. 근데 마포구나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약간 조정돼서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데들이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 기회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막 급변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도 한번 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하시면서 또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뭐 얘기했죠? 우리 집안에서 핸드폰으로도 어플 통해서도 막 실거래가 자료도 한번 살펴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입지들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거란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평생 동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식 투자 잘해서 부동산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코인으로 대박 나가지고 그냥 나 몇십억짜리도 그냥 툭툭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코인으로 인생은 한 방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은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진짜 부동산이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의식주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는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나앉을 거 아니잖아요. 캠핑카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텐트 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왜 필수제냐는 거는 결국은 실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주택을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가 강제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가장 안타까웠었던 것 중 하나가 전세 사기입니다. 진짜 전세 사기는 저는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자에 대한 선택이고 리스크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100%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항상 다 리스크를 인지하면서 그만큼 리스크를 인지한 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자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뭐 잘못돼서 막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싸고 좋은 건 없다. 잘못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차치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뭐 1등 따든 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주택자들은 전월세를 산 거는 그냥 나는 이제 투자에 베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전세 보증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월세를 안 내면서 나도 편안하게 좀 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날랐어. 나쁜 놈이야. 무슨 500제 개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피 같은 보증금이 날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전세 사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기꾼들이 있긴 해요. 막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뭐 이제 대출 받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신탁 등기돼 있었을 때 우리가 대항력 안 맞춰지는 경우들 부동산 사장이 분명 괜찮다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10중 8구는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 사고 사기를 당합니다. 후순위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갑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압류 이런 거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을구를 우리가 봤었을 때는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들. 땡땡 은행에서 여기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3억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집값이 얼만데요. 뭐 3억 별거 아니에요. 전세 있어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후순위로 가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 대항력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은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됩니다. 물론 선순위가 없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면 후순위로 대출이 잡혔다.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았어요. 경매를 넘어갔어.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경매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내 집값이 5억이에요. 내가 들어간 집값이 5억이에요. 보통 전세 사기가 빌려서 많이 터졌거든요.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야. 이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나가지고 막 매매 금액이 한 4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집주인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전세 빼줘도 나는 우리 에쿼티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본금을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경매로 넘겨. 이래 버린 거죠. 경매 낙찰을 갔더니 시세가 4억인데 경매는 또 3억 5천이 됐네. 그럼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죠? 나는 전세 4억 5천이 들어갔는데 낙찰가액이 3억 5천이야. 1억을 못 돌려받잖아요. 여기에서 1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3억 5천 낸 거 일단은 받겠죠. 그 나머지 못 받은 미청구 채권 1억을 마저 수령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보증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전세를 새로 놓으려고 하든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들어가 살려고 하든 이 전세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머리는 아프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이사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보증을 날려먹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전세 보증을 날려먹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막 서류를 조작해 막 이런 진짜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만 볼 줄 알아도 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전세가 당연히 저렴하겠죠. 근데 이거를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당해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 그냥 싼다고 하니까 또 부동산 사정이 괜찮대 라고 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나중 가니까 보호를 못 받아. 근데 피 같은 보증금 1, 2억 날라가면 특히 사회초년생에서 1, 2억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거 날려먹으면 진짜 인생의 희망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아는 게 힘이다, 뭐 모르는 무지가 죄다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무주택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이런 사기가 판을 치는 사회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은 길거든요. 결국은 평생 무주택자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쭉 꾸준히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보면서 움직여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 얼마래요? 라고 하면 감도 없어요. 예전에 얼마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 흐름을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여기는 얼마 될 때 지역별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네가 있을 거고 얘는 5억이 올랐지만 얘는 2억밖에 안 올라. 이런 동네도 있을 거고 이런 공부들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진짜 투자를 할 때 답을 얻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현재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막 비상계엄 터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이슈가 다른 데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조정되는 곳들이 넘치고 정말 힘든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요. 당장 지금 완전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압구정 이런 데는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에서 저희 투미TV에서 제가 이제 반포 관련해서 2025년도 초에 영상 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반포 재건축 20억도 올라간다 했더니 막 이제 댓글에 막 헛소리를 하고 있다. 뭔 20억이 올라가 20억 떨어진다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억 올라간다가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있으니까 뭐 투미 반포에서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러이러해서 이게 여기에 지금 기회고 여기 완공되면 20억 정도는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놨지 제가 1년 만에 20억이 올라갈 거라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지났거든요. 1년 만에 20억 솔직히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2024년도 양극화를 너무 초양극화가 될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줄 몰랐다. 여기서도 더 웃긴 거는 양심 없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강남 사람들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을 요즘 많이 느껴요. 왜냐면 반포가 앉은 지 20억 넘게 팍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개포동, 대치동, 삼성동 아니면 잠실동 여기도 좋은 동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도 올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잠실만 해도 너무 부럽다. 지금 뭐 잠실이 28억이래. 지금 뭐 신축은 30억도 넘어간대. 이래 버리니까 그냥 잠실 저게 뭐야 하고 있지만 잠실 집주인들은 반포 보면서 우리랑 물론 예전에도 잠실보다 반포가 위였지만 이 정도까지 가격 차가 아니었는데 지금 반포는 어떤가요? 30평대가 한강 보이는 게 60억을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은 최근에 평당 2억 거래된 매물도 있죠. 그래버리고 그냥 지금 날아가고 있고 반포 이러고 있으니까 압구정도 우리가 압구정인데 하면서 또 압구정대로 지금 막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고 토지거래 허구가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 반면 아까 잠실권역 위에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제 제가 비강남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강남 못지 않은 곳들. 이 용산구는 당연히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용산 당연히 치솟고 있고 아니면 용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는 전반적으로 힘들어도 여의도동은 또 다르죠. 성동구는 힘들어도 성수동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아니라 목동은 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들은 또 여기는 분위기 되게 괜찮은데 안 좋은 동네들 안 좋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만 하더라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원래는 가격이 쫙 치솟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하면서 좀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라는 말씀 해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시장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쳤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60억이야 뭔 100억이야 할 수 있을 텐데 저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다 정책 때문이거든요. 정책이 다주택자가 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우리가 일반 취득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1.1%에서 3.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럼 8.4%.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산다 라고 하면 12.4%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0억짜리 주택을 산다 했을 때 원래 일반적이라면 취득세 3.3%니까 3,300만 원 납부하고 끝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큽니다. 세금만 3천이야 할 수 있는데 12.4%가 되게 되면 취득세를 1억 넘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헉소리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게 바로 일단 취득세에서 걸리는 거죠. 일단 다주택이 들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장난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내가 양도소득 세율에 따라 다 달라요. 가장 낮은 거는 6%부터 해서 최고 세율 10억 초과 양도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45% 세율인데 이것도 무섭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일반 세율이라 했죠? 그럼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30%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최고 세율이 75%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가 붙어요. 지방세 10%, 즉 75%는 7.5%가 더해지면 최고 82.5%의 어마무시한 세율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뭐 20억 벌었어요? 30억 벌었어? 그러면 뿌듯하죠? 근데 82.5%를 세금으로 내야 돼 라고 하면 숨 막힙니다. 내가 이거 벌어서 뭐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현 정권에서는 그래도 뭐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주택의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 규제를 없애는 게 원래 정부의 대책이었지만 국회에서 다 막히고 있죠. 그나마 시행령으로 한시적 중과 유예를 지금 언제까지 돼 있냐? 2026년도 5월 9일자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다주택자 규제해야지 하면서 이제 뭐 중과세율 다시금 따다다다닥 지정하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만 있는데 서울 전역, 서울만 있었나요? 수도권도 어지간한 데들, 지방도 좀 들어볼 만한 데들은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버렸었습니다. 그런 걸 다시금 되풀이하다 보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인데요. 아까 말한 취득세? 일단은 난 이미 다주택자. 그냥 그래서 가지고 있어. 양도세 안 팔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부세로 두들겨 때립니다. 니들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이래도 안 팔아! 종부세를 막 때려버려요. 그래서 뉴스 예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종부세는 몇 천만 원 낸다, 억 단위로 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왜냐? 진짜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런데 다주택이 문제죠. 왜냐?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면서 막 파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지금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 그르다는 각자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민주당의 정책이 잘못됐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앞선 영상에서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차고지 증명제 비율을 들면서 1세대 1차량으로 갖다가 예를 들어 규제를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아반떼 팔고 소나타 팔고 그랜저 팔고 제네시스로 간다든가. 뭔 제네시스야. 제네시스야. 나는 벤츠로 가야겠어. 아니야. 포르쉐로 가야겠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어쨌든 자동차는 한 대밖에 못 사. 가족이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1세대 1차량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죠. 똘똘한 한 대가 될 텐데 우리는 주택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동네들은 가격대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왜? 다주택자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가고 싶은 돈, 더 가고 싶은 지역들은
가격대들이 쫙 치솟고 있고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전 정권에서 종부세 막 두들겨 맞았었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다시금 종부세를 몇 천씩 납부하면 내가 숨도 못 쉬던 시기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라면 2027년도까지 현 정권이 유지될 뻔했었죠. 물론 모르죠. 이번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도 뚜껑을 까봐야겠지만 근데 2027년도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현 정권은 그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스탠스다 보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팔까? 천천히 팔아도 돼 라고 할 것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민주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도 민주당이 되게 되면 다주택자를 탄압할 가능성이 있겠네. 다주택자가 적폐가 되겠네. 그럼 나는 종부세를 어마어마하게,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게 납부해야겠네. 그러면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세금 규제하고서? 아니죠. 미리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장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온기가 막 퍼지고 있었어요. 서울 불장입니다 하면서 서울에서도 노원구도 올라가고 도봉구도 올라가고 경기권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온기들이 쫙 퍼지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대출 유지하면서 잠깐 얼음하고 있다가 땡 할 줄 알았더니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그냥 시장이 막 꼬꾸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탄핵까지 되니까 이거 다주택자 규제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부동산이 힘든 이유가 이거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여유 있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밀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없앴어. 정권이 바뀌었지만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없애고 다주택자 규제를 예를 들어서 다 없애줬어요. 종부세도 없애버리고 양도세 준 거도 다 없애고 취득세 준 거도 없앴어. 그러면 굳이 서울 반포에 몇십억씩 하는 주택 한 채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광역시를 하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이 정도 인프라 나쁘지 않은데도 주택 금액 몇 억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택이라고 해서 뭐 아무리 신축이라도 다 뭐 10억씩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차라리 반포에 그냥 뭐 100억을 갖다 받기보다는 여러 채를 살까?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이 다주택자는 다 망가집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채가 가속화되고 있다더라. 즉 정책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난다 하더라도 명과 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요. 그러면 반포 집값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는 건 나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반포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방에 거주할 건데 아니면 서울에서도 빌라에 거주할 건데 진짜 저소득층들이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저렴한 주택들을 헐값 박앤세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난 지방 살고 있어 인구 소멸지역이래 뭐 우리 동네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사? 했는데 집값을 반 토막 내줘요. 오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러면 또 막상 싸면 사기 싫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올라갈 것 같은 대로 사람들이 또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 가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근데 참 즉 좋은 동네만 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런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다 라는 부분만 인지하신다 하더라도 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반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는 정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만 하더라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뭐 부동산 매수매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막 이거 얘기해 드렸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주택자는 내가 이거 팔고 끝이 아니라 갈아타기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를 가려고들 하다 보니까 내 주택은 잘 안 팔리는데 나는 지금 불타 올라가는 곳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 때문에 이 시점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좋은 데 사면 돼요. 물론 내가 사고 싶은 데가 뭐 반포, 압구정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자산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포구, 성동구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포구, 성동구가 조정된 금액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봐야겠다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곳이냐 아니냐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방에서도 조금 힘들 것 같은 곳들은 지금 굳이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동네,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서 여기는 그래도 지금 반포는 떠나서도 잠실만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바로 다음이 어딜까? 마포, 성동, 강동이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먼저 올라갈까요?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겠죠? 여기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움직이겠죠? 얼죽신 이런 용어들 얼어 죽어도 신축에는 신조어도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서 괜찮게 조정되는 매물이 있으면 잡아보는 게 기회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마포구도 너무 비싸요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대문구를 본다든가 은평구를 본다든가 내 예산선에 맞춰서 찾아보다 보면 기회들은 분명 있다. 제가 전에 첫 영상에서 어떤 얘기 했었나요? 전세 얘기 해드렸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월세를 놓을 만한 동기부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부가 없애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세입자 입장에서 상승할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주택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고 싶은 동네가 서울의 아파트예요 라고 하면 2025년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부동산 첫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에요.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맨날 살려고 했다 보니까 막 누가 지금 왜 사나요? 하면서 막 하니까 또 팔랑팔랑 하면서 또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저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래 지금이 기회야. 지금 사야 돼 라고 응원해 주시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떨어질 건데 왜 사? 하면서 지금 이 동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웃긴 게 부동산이 주식과 다르게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부동산 전문가고 밑에 집 할아버지도 부동산 전문가고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도 야 너가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연끌을 해서 사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하면서 막 훈수를 엄청 많이 둡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데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했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옆집 분들 막 부동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잘했는지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못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싶을 정도 못하거든요. 이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잘 몰라서 그래요. 특히 부동산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제일 쉬운 부분, 저는 아파트 투자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빌라 투자는 돈을 못 벌어요 얘기 아닙니다. 빌라도 돈을 벌어요.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못 벌죠.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어려워요. 그리고 상가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 투자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상권들 엄청 힘들거든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상권 분석 우리가 수익률 맞추기 힘들고, 또 토지는 공법적인 요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권리 분석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괜히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해라. 아파트조차도 지역별로 다르고 여기서 신축이냐 구축이냐 다르고 여기서 좀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재건축은 또 어떤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아파트 중심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그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라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것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내가 큰 틀의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입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제가 그냥 퉁쳐서 서울과 지방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분명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같은 금액선이라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동네를 가려나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내가 갖추지 못했다 보니까 실수들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 원칙들을 제가 이 책에서 잘 담아 보았습니다. 홍보는 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해드렸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아파트를 사는 거.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제일 쉽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축도 언젠간 구축되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구축은 뭐가 될까요? 아니 신축이 20년 지나가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년 차 아파트는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신축이 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지금 사업성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진짜 찾기 어려워요. 지금 구축은 나중 가면 그냥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분명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축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최고예요 라고 하면 강남에 빌라 사시면 되겠네요 라고 반문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물론 아파트랑 빌라랑 분명 차이가 있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용산에 빌라 사면 되겠네요. 용산에 빌라 저렴한 거 있는데 왜 굳이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 또 이제 빌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죠. 아파트가 이제 40년 되고 50년 되고 녹물 나오고 주차 힘들고 커뮤니티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점점 힘들죠. 그런 주택이 그나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주택들은 가격대들이 올라가지만 지금 재건축 사업성, 예를 들어 용적률도 높아, 대지분 낮아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80년도에 조성된 단지들 중에서도 목동 신시가지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쫙 치솟지만 똑같은 80년대 단지지만 상계동, 중계동 이런 주공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가격이 정보점 대비해서 막 3억 마이너스 이럽니다. 사업성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90년대 아파트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에도 분당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만 일산은 어떻죠? 아직도 집값이 5, 6억씩 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분당 가면 5, 6억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 집값이 5억인데 분당 가면 5억을 납부해야 돼. 그러면 결국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억에 신축을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억이 있으면 사실 일산에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 물론 GTX A 노선 지금 역세권인 킨텍스 이 주변은 신축 가격이 10몇 억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다. 비역세권이다 하면 이 돈이면 그냥 서울 가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무료로는 저희 투미TV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은 여기 이 책에서도 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에 대한 부분 판단하는 것도 담겨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런 거 어서 주워드는 건 있어. 재개발 재건축 어렵대 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어렵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재개발과 좋은 재건축이 무엇이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안 해야지.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대 라고 하면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또 똑같죠. 주식도 다 좋나요?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관론자들은 그냥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낙관론자가 돼가지고 우리 청사진을 그리면서 무조건 다 올라갈 겁니다. 가자! 이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를 실패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구매하려고 해도 꼼꼼하게 스펙 따지고 뭐하고 가격 비교하고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떻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지폰 이런 데를 가야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수억 원에서 몇십억씩 하는 부동산을 그렇게 왜 공부를 안 하고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공부를 하셔라. 즉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시면 길이 보인다 라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란 책을 내셨는데 책을 출간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첫 책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책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비 사업 책을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개론서를 먼저 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을 먼저 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뭐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에 실패했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터무니없는 거를 투자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조금만 공부를 하면 금방 걸러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 불인이들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파트 시장도 볼 줄 모르는데 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이 총 5장 구조예요. 1장은 일단 시장에 대한 사항.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거대 담론들을 갖다가 하나씩 설명해주는 시간으로 이제 잡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들. 제가 가능하면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주거 환경이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한 발 더 나아가면 리모델링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성 체크하는지 어떤 재개발들이 옥석가리기로서 답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4장이 어떻게 따지면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책이 이제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12월 첫째 주 때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인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출간 시점을 일주일 연기시켜버리고 밤새도록 주말 할 것 없이 막 수정해서 막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4장이에요. 이 4장이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담아 모았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영상 중에서 제가 정책에 대한 사항, 이거에 따른 뭐 부작용 설명한 것들도 있거든요. 정책의 이유들을 하나로만 보게 되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 정책을 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돈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같이 중립적으로 봐서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봐야죠. 이 정책으로 악영향을 받는 지역,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하다 보면 돈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사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드렸고 맨 마지막 5장은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 사야 될까요? 잖아요. 그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즉 입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김재경 소장이 판단하는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맨 마지막에서 종합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부동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부동산에 좀 투자해 보신 분들조차도 사실 단편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이렇게 묶어서 보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초보인 대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볼 줄 아는 경우는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것들도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여러분들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